어머니, 말도 안 하고 오시면 어떡해요? 나가세요! 7억 원. 평생을 모아 아들 내외에게 사준 강남 신축 아파트 가격이었습니다. 입주 첫날 청소라도 도와주려던 저를 현관문 앞에서 막아선 며느리. 하루 재워주기는커녕 집에 발도 못 들이게 하는 거였죠. 저는 그날 바로 재산 싹 정리하고 제주행 편도 티켓을 끊었습니다. 3년 후 TV 뉴스에 나온 저를 본 아들 내외는 경악했습니다. 이제 판이 완전히 뒤집힐 차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옥란이라는 분입니다. 올해 67의 나이지만 손맛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분이죠. 평생을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아침마다 아들이 좋아하는 북어국을 끓이고 손때 묻은 가계부에 한 푼, 두 푼 모아가며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그런 어머니였어요. 그렇게 평생을 모은 돈으로 옥란은 마침내 아들 박성재와 며느리 최수민에게 서울 강남의 신축 아파트를 선물했습니다. 37평짜리 새 아파트였죠. 통장을 거의 털다시피 해서 마련한 그 아파트를 보며 옥란은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이제 아들 내외가 넓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어서 가슴이 벅차올랐던 겁니다. 입주일이 다가오자 옥란은 새벽부터 부산하게 움직였어요. 손수 골라 정성스럽게 포장해 놓은 그릇들, 그리고 정성껏 담은 김치까지 가득 챙겨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입주 첫날이니 청소도 도와주고 짐 정리도 함께 하면서 따뜻한 밥 한 끼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아파트 현관문 앞에 도착한 옥란을 맞이한 건 며느리 수민의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수민이 현관문을 반쯤만 열어놓고 얼굴을 내밀더니 짐짓난처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도 안 하고 오시면 어떡해요? 어머니, 오늘은 좀 곤란해요. 지인들이 오기로 했거든요. 옥란은 잠시 멈칫했지만 금방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아, 그래. 그럼 내가 청소 먼저 해놓을게. 사람들 오기 전에 후딱하면 좋잖아. 하지만 수미는 고개를 저으며 현관문을 더 좁게 당겼습니다. 마치 옥란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으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안쪽에서 아들 성재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우물쭈물하던 성재는 결국 아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작게 중얼거렸죠. 어머니, 오늘은 저희가 먼저 정리 좀 하고요. 다음에 오세요. 옥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을 모아 사준 집인데 하룻밤 묵는 것도 안 된다는 건가요? 옥란은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았다가 놓기를 반복하며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복도에는 냉기만 가득했고 아들 내외는 더 이상 문을 열어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옥란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엘리베이터 앞으로 걸어갔고 뒤돌아보지도 않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애써 참아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옥란은 하루 종일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어요. 평생을 헌신한 대가가 고작 이런 외면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며칠이 지나고 옥란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아들 내외가 바쁘니까 그랬겠거니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다음 주말이 되자 옥란은 새벽부터 일어나 갈비찜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었죠. 푹 고아진 갈비에 무와 당근을 넣고 윤기나게 졸여낸 양념까지 완벽했습니다. 거기에 각종 나물 반찬과 된장찌개, 김치까지 정갈하게 담아서 커다란 보자기에 싸들고 다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연락을 했기에 문을 열어주긴 했어요.
하지만 수민의 표정은 여전히 달갑지 않았죠. 옥란이 부엌에서 정성껏 상을 차리는 동안 수민은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상차림이 완성되자 옥란은 아들 내외를 식탁으로 불렀어요. 성재는 어머니가 차려준 음식을 보며 잠시 뭉클한 표정을 지었지만 수민은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스마트폰으로 음식 사진부터 찍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이는 동안 옥란은 조용히 앉아서 며느리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수민은 사진을 몇 장 찍더니 갈비찜 한 점만 집어들고는 금방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입맛이 없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옥란은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 성재는 미안하다는 듯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어요. 옥란이 집으로 돌아간 뒤 수미는 아까 찍어둔 사진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진과 함께 올라간 글귀가 문제였어요. 요즘 시대에 이런 상을 차리는 시댁 클라스, 올드한 명절 음식의 정석. 이게 2025년 맞나? 조롱 섞인 그 문구는 순식간에 수민의 친구들 사이에서 공유되기 시작했고 결국 옥란의 지인들에게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후 옥란의 휴대폰으로 지인들의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다들 수민의 SNS 글을 보고 걱정되어 연락한 거였죠. 옥란은 그제야 며느리가 자신을 공개적으로 조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옥란은 곧바로 수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수민이 귀찮다는 듯 전화를 받았습니다. 옥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왜 그런 글을 올렸느냐고 묻자 수민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개인 SNS에 제가 뭘 올리든 그게 어머니랑 무슨 상관인데요? 요즘 누가 그런 음식 먹어요?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다고요. 옥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었죠. 평생을 자식 위해 헌신한 어머니에게 이런 모욕을 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옥란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옥란은 아들 성재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이라면 뭔가 말을 해주겠거니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성재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제대로 된 답변 하나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저 양쪽 다 이해해달라는 식의 회피성 답변만 되풀이했죠. 옥란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헌신할 이유가 없다는 거요. 전화를 끊은 옥란은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통장들을 꺼내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아파트를 사주고 남은 예금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는 쓸 수 있는 돈이었어요. 옥란은 곧바로 인터넷을 검색해서 금융 전문가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져야 할 때가 온 거죠. 다음 날 아침 옥란은 차분하게 옷을 차려입고 시내에 있는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최 변호사라는 이름의 전문가가 옥란을 맞이했고 옥란은 그동안의 사연을 차분하게 털어놓았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옥란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몇 가지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아파트는 이미 증여가 완료된 상태라 되돌리긴 어렵지만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옥란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거였죠. 옥란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아들 내외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요. 상담을 마치고 나온 옥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어딘가 홀가분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옥란은 그날부터
비밀리에 모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알리지 않고요. 통장을 정리하고 보험을 해지하고 하나둘씩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옥란의 눈빛에는 이제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직 새로운 시작을 향한 단호한 결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옥란은 최 변호사와의 상담 이후 매일같이 은행과 관공서를 오가며 재산 정리 작업에 속도를 냈습니다. 예금을 하나씩 해지하고 보험 계약을 정리하고 그동안 모아뒀던 적금까지 모두 현금화하기 시작했어요. 통장에 찍히는 숫자들을 보면서 옥란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평생을 모은 전부구나 싶으면서도 동시에 이제는 이 돈으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죠. 변호사는 옥란에게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거듭 확인해 줬어요. 아파트는 이미 증여가 완료됐으니 아들 명의로 넘어간 것이고 남은 재산은 옥란이 어떻게 쓰든 자유라는 거였습니다. 옥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하나하나 서명을 해나갔어요. 도장을 찍을 때마다 과거와의 인연이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서울 강남의 새 아파트에서는 성재와 수민이 자신들만의 안락한 생활에 푹 빠져 있었어요. 수민은 매일같이 인테리어 잡지를 뒤적이며 이것저것 주문하기 바빴고 성재는 회사 일로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두 사람 모두 어머니에게 연락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옥란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수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또다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SNS를 뒤적거렸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북유럽 스타일 조명이며 이태리산 대리석 테이블이며 온갖 고가의 인테리어 소품들을 장바구니에 담아놓고는 성재에게 보여줬어요. 성재는 가격표를 보고 움찔했지만 아내의 눈치를 보느라 선뜻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재산 정리를 마친 옥란은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겨두고 있었어요. 바로 떠날 준비였죠. 옥란은 인터넷으로 제주행 편도 항공권을 끊었습니다. 편도요. 돌아올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항공권 예매 버튼을 누르는 순간 옥란의 손가락이 잠시 떨렸지만 이내 마음을 굳게 먹고 결제를 완료했어요. 그날 저녁 옥란은 오랜만에 서랍장을 열어 오래된 앨범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린 성재가 웃고 있는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까지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지난날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옥란은 그 중에서 정말 소중한 사진 몇 장만 골라서 작은 앨범에 따로 담았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서랍에 넣어뒀죠. 이제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옥란은 커다란 여행 가방 하나만 꺼내서 짐을 쌌어요.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아까 챙긴 작은 앨범. 그게 전부였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인데 가져갈 게 고작 이것뿐이라는 게 허무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어요. 더 이상 짐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니까요. 출발 전날 밤 옥란은 휴대폰을 꺼내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들 성재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분간 여행 좀 다녀올게. 연락 안 돼도 걱정 마. 딱 그뿐이었어요. 어디로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자 옥란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란은 새벽같이 일어나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잠그고 뒤돌아볼 때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지만 옥란은 고개를 돌려 앞만 보고 걸었어요. 택시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내내 옥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두려움 반, 설렘 반이었죠.
공항에 도착해서 탑승 수속을 마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탑승구로 걸어가는 내내 옥나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라도 아들이 달려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성재는 문자를 받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테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들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옥나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슬픈 눈물인지 후련한 눈물인지 본인도 알 수 없었어요. 1시간쯤 지나자 기장의 안내 방송이 들려왔고 곧 제주국제공항에 착륙한다는 말에 옥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제주공항 터미널을 빠져나온 순간 옥나는 제주도 특유의 바람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섞인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자 뭔가 모를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자유로움이었죠. 옥나는 미리 예약해둔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제주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동네였어요. 게스트하우스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며 방으로 안내해줬고 옥나는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였어요. 짐을 풀고 난 옥나는 곧바로 근처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중개업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중년의 남자 사장이 옥난을 맞이했어요. 옥난은 해변 근처에 있는 매물을 보여달라고 요청했고 중개업소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몇 가지 매물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 건물들을 보며 옥난은 하나하나 꼼꼼히 따졌어요. 가격은 적절한지, 등기는 깨끗한지, 주변 환경은 어떤지. 평생 가계부를 쓰며 돈 관리를 해온 사람답게 빈틈이 없었습니다. 중개업소 사장은 옥난의 날카로운 질문들에 조금 당황하는 기색이었지만 성실하게 답변해줬어요. 그날 저녁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온 옥난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시각 서울에서는 수민이 또다시 성재를 졸라대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이태리산 가죽 소파가 탐났던 겁니다. 가격이 무려 800만 원이 넘었지만 수민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성재는 난감한 표정으로 신용카드 명세서를 들여다보다가 결국 한숨을 쉬며 카드를 건넸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요즘 연락도 없네. 여행 간다고 하더니 어디 간 거야? 성재가 무심코 던진 말에 수미는 코웃음을 쳤어요. 신경 꺼. 어차피 알아서 잘 계시겠지. 우리나 신경 쓰자고. 성재는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여행이라도 다녀오시면 기분 전환이 되시겠거니 하고 안일하게 생각한 거죠. 옥난이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제주로 떠났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옥난은 중개업소 사장과 함께 여러 매물을 직접 보러 다녔어요. 깔끔하게 리모델링된 주택도 있었고 오래됐지만 위치가 좋은 상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난의 마음에 드는 곳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 등기가 복잡하거나 주변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러던 어느 날 중개업소 사장이 옥난에게 조심스럽게 한 곳을 더 보여줬습니다. 해변가 외진 곳에 위치한 낡은 폐가였어요. 사진만 봐도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허름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고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옥난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묘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낡고 버려진 그 집이 마치 지금의 자신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시에 이 폐가를 고쳐서 새롭게 만들 수 있다면 자신의 인생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옥나는 중개업소 사장에게 그 폐가를 직접 보러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옥나는 평생 가계부를 쓰며 한 푼 한 푼 아껴온 사람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무 한 개를 살 때도 여러 가게를 돌아다니며 가격을 비교했고 통장 정리는 매달 빠짐없이 했죠. 그런 꼼꼼함이 몸에 배어 있었기에 제주에 와서도 옥나는 함부로 돈을 쓸 생각이 없었어요. 이 돈이 자신에게 남은 전부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옥나는 중개업소 사장 고 씨와 함께 폐가를 보러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한참을 달리자 점점 인적이 드문 해변가 쪽으로 들어섰어요. 포장도 안 된 비포장도로를 따라 구불구불 올라가니 드디어 그 폐가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낡았어요. 대문은 녹이 슬어 반쯤 떨어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지붕 기와는 여기저기 깨져 있었고 벽은 습기로 얼룩덜룩했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돌아갔을 법한 광경이었어요. 하지만 옥나는 폐가를 천천히 둘러보며 오히려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구조는 튼튼해 보였고 위치도 나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이 폐가를 고치면 정말 멋진 공간이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고 사장은 옥난의 반응을 살피더니 슬쩍 말을 꺼냈어요. 사실 이 집 말고 바로 옆에 땅도 같이 팔아요. 합쳐서 사시면 훨씬 좋죠. 가격은 조금 나가지만 나중에 투자 가치도 있고요. 옥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옆 땅도 함께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땅의 경계가 애매했고 고 사장이 보여주는 범위가 계속 달라지는 것 같았죠. 옥나는 속으로 의심이 들기 시작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중개업소로 돌아와서 고 사장은 계약서를 꺼내들며 자신만만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폐가와 땅을 합쳐서 가격은 얼마고 등기 이전은 언제 해주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옥나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한 가지를 요청했어요. 등기부등본하고 건축물 대장 좀 보여주세요. 고 사장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요구였던 거죠. 고 사장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려 애쓰며 서류를 뒤적거렸어요. 그리고는 며칠 후에 가져다 주겠다며 얼버무렸습니다. 옥나는 그 반응만으로도 뭔가 수상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옥나는 집으로 돌아와 직접 인터넷으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쉽게 열람할 수 있었거든요. 서류를 확인한 순간 옥난의 눈이 커졌어요. 고 사장이 제시한 가격은 시세보다 2배 가까이 높았고 게다가 옆 땅은 아예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땅이었던 겁니다. 옥난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혼자 왔다고 호구로 본 거죠. 평생 가계부 쓰면서 돈 관리 철저하게 해온 사람을 누구라고 우습게 보는 건지. 옥나는 곧바로 고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고 사장님, 제가 등기부등본 확인해 봤는데요. 가격도 이상하고 옆 땅은 무허가 건축물 있던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전화 너머로 고 사장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말을 더듬거리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지만 옥나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계약 안 합니다.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난 옥나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제주에 와서 첫 번째로 겪은 시련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아직도 정신은 멀쩡하고 사기꾼 정도는 충분히 간파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옥나는 다른 중개업소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골랐어요.
인터넷 후기도 찾아보고 제주 지역 카페에도 물어보면서 평판이 좋은 곳을 찾아냈습니다. 며칠 후 옥란은 새로운 중개업소를 방문했고 이번에는 젊은 여자 중개인이 맞아줬어요. 그 중개인은 옥란의 상황을 듣더니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제주에 왔다는 얘기에 사기당할 뻔했다는 얘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줬죠. 그리고는 정직하게 여러 매물을 보여줬어요. 가격도 투명하게 공개했고 등기 서류도 미리 다 준비해서 보여줬습니다. 옥란은 그 중개인과 함께 일주일 동안 제주 곳곳을 돌아다니며 매물을 봤어요. 처음 봤던 폐가보다 더 낡은 곳도 있었고 가격은 저렴한데 위치가 애매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해변가 근처에 작은 폐가 하나를 발견했어요. 규모는 작았지만 등기가 깨끗했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바다가 바로 보이는 위치였죠. 옥란은 그 집 마당에 서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여기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다. 마음속으로 결심이 섰습니다. 계약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중개인이 성실하게 모든 서류를 챙겨줬고 옥란도 꼼꼼히 확인하며 절차를 밟아 나갔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고 옥란은 폐가의 열쇠를 손에 쥐었어요. 녹슨 열쇠였지만 옥란에게는 새로운 삶의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열쇠로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 가득 잡초가 옥란을 맞이했어요. 집안은 더 엉망이었죠.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천장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바람이 휙휙 불어왔어요. 옥란은 그 광경을 보며 잠시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과연 이걸 고칠 수 있을까? 혼자서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평생 혼자서도 잘 살아왔잖아. 이것쯤이야. 옥란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당장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마당의 잡초부터 쓸어내기 시작했어요. 햇볕이 뜨거웠지만 옥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땀이 줄줄 흘러내렸지만 오히려 상쾌했어요. 아들 내외 눈치 보지 않고 오직 자신을 위해 일한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며칠 동안 옥란은 혼자서 폐가를 청소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거미줄을 치우고 깨진 유리를 치우고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파왔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자신의 것이고 자신이 만들어가는 공간이라는 게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청소를 어느 정도 마친 옥란은 이제 본격적으로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인근 철물점에 들러 페인트며 공구며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사모았습니다. 건축 자재상에도 가서 목재며 타일이며 가격을 알아봤죠. 마을 사람들은 서울에서 혼자 온 옥란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저 나이에 혼자서 폐가를 고친다니 대단하다는 반응도 있었고 무모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응원하는 마음으로 옥란을 지켜봤어요. 옥란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폐가로 향했습니다. 벽을 직접 페인트 칠하고 낡은 목재를 다듬고 마당을 정리했어요. 유튜브로 리모델링 영상을 찾아보며 혼자서 이것저것 배워가면서 작업했습니다. 서툴렀지만 하나씩 완성해 갈 때마다 뿌듯했어요. 어느 날은 페인트 칠을 하다가 옷에 페인트를 잔뜩 묻히기도 했고 어느 날은 망치질 하다가 손가락을 찢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옥란은 웃으며 넘겼어요. 이런 고생조차도 자신을 위한 거라는 게 행복했으니까요. 옥란은 원래 요리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손맛이 좋기로 동네에서 소문났었고 명절 때면 친척들이 옥란이 만든 음식을 먹으려고 일부러 찾아올 정도였어요.
특히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팥탕금은 그야말로 예술이었죠. 하지만 아들 내외에게는 그런 손맛조차 올드하다는 말 한마디로 무시당했던 겁니다. 폐가 리모델링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옥나는 마당에 쌓여있는 건축 폐기물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깨진 기와며 부서진 목재며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하나씩 치우는 중이었죠. 그런데 너무 무거운 나머지 혼자서는 도저히 옮길 수가 없었어요. 옥난이 끙끙거리며 무거운 폐기물 더미를 옮기려고 애쓰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옥난이 돌아보니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청년이 서 있었어요. 까무잡잡하게 그을린 피부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제주 토박이처럼 보였습니다. 청년은 옥난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폐기물 더미를 가볍게 들어 올렸어요. 그 청년이 바로 강민호였습니다. 인근 마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젊은 사업가였죠. 민호는 폐기물들을 트럭에 실어주면서 옥난의 리모델링 현장을 이리저리 둘러봤어요. 그러더니 감탄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와, 이거 혼자서 다 하신 거예요? 색감 선택이며 공간 배치며 정말 센스 있으신데요? 옥난은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솔직히 기분이 좋았어요. 아들 내외에게는 촌스럽다는 소리만 들었는데 이렇게 칭찬받으니 오랜만에 자존감이 올라가는 느낌이었죠. 민호는 한참을 둘러보더니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서울에서 유행하는 빈티지 감성이랑 딱 맞아떨어져요. 특히 이 원목 활용하신 거 보세요. 정말 어머니 세대 특유의 정갈함이 느껴지면서도 현대적이에요. 옥나는 민호의 말에 신기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이런 것까지 알아봐 준다는 게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민호는 옥난이 서울에서 왔다는 것, 혼자서 이 폐가를 매입해서 고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옥난은 민호에게 감사의 표시로 집 안으로 들어와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권했습니다. 민호는 흔쾌히 응했고 옥난은 간이 가스레인지로 물을 끓이며 냉장고에서 며칠 전 만들어둔 주전부리를 꺼내왔어요. 직접 만든 찹쌀 경단이었습니다. 전통 방식대로 팥을 삶아서 앙금을 만들고 찹쌀가루를 반죽해서 동글동글 빚어 만든 거였죠. 민호는 경단 하나를 집어들고 별 기대 없이 입에 넣었어요. 그런데 씹는 순간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단맛은 은은한데 깊이가 있었고 찹쌀의 쫄깃한 식감과 팥황금의 부드러움이 입안에서 절묘하게 어우러졌어요. 민호는 경단을 다 삼키고 나서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만든 건지, 어디서 배운 건지 물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옥나는 수줍게 웃으며 그냥 옛날 어머니한테 배운 거라고 별거 아니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건 그냥 집에서 먹기 아까운 맛이었고 충분히 상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민호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제주 관광객들의 입맛과 트렌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요즘 관광객들은 단순한 맛집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음식을 찾는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옥난의 손맛에는 분명 그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민호는 흥분한 목소리로 옥난에게 제안했어요. 이 맛으로 푸드트럭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제주 전통 재료를 활용해서 옥난만의 특별한 메뉴를 개발하면 분명 대박 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이죠. 옥난은 민호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푸드트럭이요? 67살 나이에요? 게다가 장사 같은 건 해본 적도 없는데요. 온갖 의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이 두근거리기도 했어요.
어쩌면 이게 진짜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호는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자신이 마케팅은 다 맡을 테니 옥나는 음식만 만들면 된다고, 초기 투자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고, 제주에는 관광객이 1년 내내 끊이지 않으니 장사만 잘하면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열변을 토했어요. 옥나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민호의 제안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사실 폐가를 리모델링하는 것만으로는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했어요. 통장에 남은 돈도 얼마 없었고 뭔가 수입원이 필요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옥나는 자신의 손맛을 인정받고 싶었어요. 아들 내외에게는 촌스럽다고 무시당했지만 어쩌면 세상에는 자신의 음식을 좋아해 줄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생긴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옥나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번 해보겠다고, 대신 천천히 차근차근 배워가며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민호는 환호성을 지르며 당장 만나자고 했고 두 사람은 곧바로 카페에서 만나 본격적인 사업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푸드트럭 사업에 대한 자료들을 쏟아냈어요. 성공한 푸드트럭 사례들, 필요한 설비들, 예상 비용, 수익 구조까지 세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옥나는 그 모든 걸 메모하며 열심히 따라갔어요.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어떤 메뉴를 팔 건지, 푸드트럭 디자인은 어떻게 할 건지, 어디서 장사를 할 건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갔죠. 옥나는 오랜만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무언가에 몰두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신기했습니다. 메뉴 개발이 시작됐어요. 옥나는 자신의 특기인 파탕금을 베이스로 해서 여러 가지 주전부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전통 찹쌀떡에 제주 한라봉을 섞은 앙금을 넣어보기도 하고 흑돼지를 활용한 강정도 만들어 봤어요. 민호는 옥난이 만든 시제품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반응을 살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다들 이런 맛은 처음 먹어본다며 감탄했고 어디서 파는지 물어봤죠. 민호는 확신이 섰습니다. 이거다, 이 맛이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요. 푸드트럭 제작도 시작됐습니다. 민호는 제주에서 푸드트럭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소개해줬고 옥난과 함께 디자인 회의를 진행했어요. 옥난은 빈티지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원했고 민호는 젊은 감각의 세련된 디자인을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합쳐져서 탄생한 푸드트럭은 정말 멋졌어요. 연한 베이지색 바탕에 손글씨로 쓴 엄마의 부엌이라는 간판이 붙었고 창문 주변에는 제주 특유의 돌잡 느낌을 살린 장식이 달렸습니다. 옥난은 평생을 남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손님을 위해.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손맛으로 당당하게 승부를 보는 거였죠. 67의 나이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도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드디어 푸드트럭 엄마의 부엌이 완성됐고 첫 영업일이 밝았습니다. 옥난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팥을 삶아서 앙금을 만들고 찹쌀가루를 반죽하고 흑돼지 고기를 양념에 재웠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어요. 민호도 이른 아침부터 옥난을 도우러 왔습니다. 푸드트럭을 제주 해변가 주차장으로 몰고 가서 테이블과 의자를 펼쳐놓고 메뉴판을 세웠어요. 바다가 보이는 최고의 자리였죠. 아침 햇살이 푸드트럭을 비추자 정말 그림 같은 풍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온 건 오전 10시쯤이었어요. 산책을 나온 중년 부부였는데 푸드트럭을 신기하게 쳐다보더니 메뉴판을 읽어보고는 한라봉 앙금 호떡을 주문했습니다.
옥나는 떨리는 손으로 호떡을 구워냈어요.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호떡에서 달콤한 한라봉 향이 퍼져나갔죠. 부부가 호떡을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로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곧바로 흑돼지 강정까지 추가 주문했어요. 강정도 한 입 먹고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옥란에게 정말 맛있다고 연신 칭찬했습니다. 그 부부가 돌아간 후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해변을 산책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점심시간이 되자 푸드트럭 앞에는 제법 줄이 생겼습니다. 옥란은 정신없이 음식을 만들어냈고 민호는 능숙하게 주문을 받고 서빙을 했어요. 손님들은 하나같이 감탄했습니다. 이런 맛은 어디서도 먹어본 적이 없다고, 특히 할머니가 직접 만든다는 게 신기하고 감동적이라고 말했어요. 어떤 손님은 옥란을 보며 자기 어머니 생각이 난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첫날 영업을 마치고 매출을 정산하니 예상보다 훨씬 많이 팔렸어요. 옥란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돈을 세었고 민호는 환호성을 지르며 옥란을 껴안았습니다. 첫날부터 대박이었던 거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손님은 계속 늘어났어요. 특히 SNS를 하는 젊은 사람들이 엄마의 부엌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 시작했고 그 게시물들이 하나둘씩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빈티지한 푸드트럭 디자인도 사진 찍기 좋았고 옥란의 따뜻한 미소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며칠 후 제주 지역 맛집 블로거가 찾아왔습니다.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는 유명 블로거였는데 한라봉 앙금 호떡과 흑돼지 강정을 먹어보더니 즉석에서 포스팅을 올렸어요. 제주도 숨은 맛집 발견, 할머니의 손맛이 담긴 기적의 푸드트럭이라는 제목으로요. 그 포스팅이 올라간 다음 날부터는 아예 난리가 났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줄이 서기 시작했고 점심시간에는 30명이 넘게 대기할 정도였어요. 옥란과 민호는 쉴 틈도 없이 음식을 만들어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민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옥란을 주인공으로 한 짧은 홍보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는 옥란의 모습,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드는 손길, 손님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까지 모두 담아냈어요. 영상 마지막에는 옥란의 인터뷰가 들어갔습니다. 67살의 새로운 시작이라니 저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하지만 제 손맛을 알아주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네요. 옥란의 진심 어린 목소리와 눈가의 주름이 담긴 그 영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민호가 영상을 SNS에 올리자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치솟기 시작했어요. 하루 만에 10만 조회수를 넘더니 일주일 만에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댓글란은 응원의 메시지로 가득 찼어요. 우리 엄마 생각난다. 나도 나이 들면 저렇게 살고 싶다. 꼭 가보고 싶다는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옥란은 민호가 보여준 휴대폰 화면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엄마의 부엌을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심지어 대구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와서 옥란의 음식을 먹으러 왔어요. 줄은 점점 더 길어졌고 옥란과 민호 둘이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지경이 됐습니다. 결국 민호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로 했어요. 제주 지역 대학생 2명을 채용해서 서빙과 주문받는 일을 맡겼고 옥란은 오직 음식 만드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스템이 갖춰지니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어요. 매출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을 넘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200만 원까지 찍었어요. 옥란은 통장에 쌓여가는 돈을 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정말 자기가 번 돈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민호는 옥란에게 이제 사업을 더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상표권 출원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프랜차이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이죠. 옥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특허청에 엄마의 부엌 상표권 출원을 신청했어요. 변호사와 상담도 받고 사업자 등록증도 제대로 정리했습니다. 옥란은 이제 단순히 푸드트럭 주인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업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방송사부터 시작해서 케이블 채널, 심지어 지상파 방송국까지 엄마의 부엌을 취재하고 싶다는 요청이 쏟아졌어요. 민호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방송사를 골라서 취재를 허락했습니다. 촬영 당일 옥란은 평소처럼 음식을 만들었어요. 카메라 앞에서도 전혀 긴장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손님들에게 미소 지으며 음식을 건넸습니다. 그 모습이 방송에 나가자 옥란은 이제 제주를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됐어요. 옥란은 성공했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푸드트럭으로 가기 전 해변을 산책하며 쓰레기를 주웠어요. 비닐봉지, 플라스틱병, 담배꽁초까지 하나하나 줍고 다녔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런 옥란의 모습을 보며 더욱 존경하게 됐죠. 어느 날은 옥란이 쓰레기를 줍는 모습이 우연히 한 손님의 카메라에 담겼어요. 그 손님이 SNS에 올린 사진과 함께 쓴 글이 또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성공해도 겸손한 할머니,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라는 찬사가 이어졌어요.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옥란은 이제 롤모델이 됐습니다. 자녀들에게 헌신만 하다가 외면당한 어머니가 홀로서기에 성공해서 당당하게 사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거든요. 옥란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을 꿈꾸는 모든 중년 여성들에게 희망이 됐습니다. 옥란은 사람의 눈빛을 읽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누가 진심인지, 누가 거칠애인지 구분하는 눈이 생긴 거죠. 특히 며느리 수민의 눈빛은 항상 무언가를 탐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사람을 볼 때도 물건을 볼 때도 그 눈빛만큼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서울의 아파트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어요. 성재는 퇴근하고 와서 소파에 늘어져 있었고 수미는 옆에 앉아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며 TV 채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드라마도 재미없고 예능도 시시하고 뉴스는 지루하고 그러다가 한 케이블 채널에서 제주도 특집 방송이 나왔어요. 제주 숨은 맛집 탐방이라는 프로그램이었죠. 수미는 별 관심 없이 넘기려다가 화면에 비친 푸드트럭 간판을 보고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의 부엌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다음 순간 카메라가 푸드트럭 안쪽을 비췄는데 거기에 환하게 웃고 있는 옥란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어요. 수민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성재도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TV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죠. 화면 속 옥란은 손님들에게 음식을 건네며 밝게 웃고 있었어요. 그 뒤로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푸드트럭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자막이 떴어요. 67 나이에 제주 이주, 푸드트럭으로 대박낸 김옥란 씨라고요. 성재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황급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옥란은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옥란은 성재의 번호를 보고도 일부러 받지 않은 거였죠. 수미는 옆에서 TV 화면을 보며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리모컨을 소파에 내던지더니 성재에게 소리쳤어요. 이게 뭐야? 어머니가 그 많은 돈을 혼자 다 들고 제주 가서 장사하고 있었다고? 우리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성재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가 단순히 여행 간다고만 해서 자기도 몰랐다고, 이럴 줄은 정말 몰랐다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수민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민의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 푸드트럭이 저렇게 손님이 많으면 매출이 얼마나 나올까? 방송까지 탔으면 앞으로 얼마나 더 벌까? 그 돈으로 우리 아파트 대출을 갚으면 얼마나 좋을까? 온통 돈 생각뿐이었습니다. 당장 제주 가야겠어. 어머니 혼자 그 사업하시기 힘드실 테니까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수민의 말투는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눈빛은 탐욕으로 번뜩이고 있었어요. 성재는 뭔가 찜찜했지만 아내의 강요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당장 휴가를 내고 제주행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이틀 후 성재와 수민은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렌터카를 빌려서 내비게이션에 엄마의 부엌을 검색하니 바로 나왔어요. 이미 제주에서는 유명한 명소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차를 몰고 한참을 달려 해변가에 도착하니 멀리서부터 푸드트럭이 보였어요. 주차장은 이미 차들로 가득했습니다. 성재와 수민은 차에서 내려 푸드트럭 쪽으로 걸어갔어요. 가까이 가니 정말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20명은 좋게 넘어 보였죠. 수민은 줄을 무시하고 앞으로 가려다가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멈칫했어요. 어쩔 수 없이 맨 뒤에 서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서 드디어 푸드트럭 앞에 섰을 때 성재와 수민은 옥란의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었어요. 옥란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피부는 햇볕에 그을렸지만 생기가 넘쳤고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민호와 아르바이트생들과 함께 손발을 척척 맞춰가며 음식을 만들고 서빙하는 모습이 마치 오래전부터 해온 일처럼 능숙했습니다. 성재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어머니.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옥란은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손을 멈췄어요. 고개를 들어 성재를 바라보는 옥란의 표정은 놀라지도 반가워하지도 않는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떻게 왔니? 옥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성재는 말문이 막혔고 수민이 옆에서 나서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고 싶어서 왔다는 둥, 걱정됐다는 둥, 온갖 감성팔이를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옥란은 그 모든 말들이 거짓인 걸 알고 있었어요. 옥란은 뒤에 대기 중인 손님들을 돌아보고는 민호에게 잠깐 자리를 비운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성재와 수민을 푸드트럭에서 떨어진 벤치로 데려갔어요.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성재는 울먹이며 그동안 죄송했다고, 어머니가 그립고 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옥란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진짜로 그리웠다면 진작에 연락했겠죠. TV에 나온 걸 보고서야 달려온 거잖아요. 수민은 참지 못하고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이 큰 사업을 운영하시기 힘드실 테니 자기들이 서울에서 관리를 맡겠다고, 법인도 제대로 만들고 체계를 잡아야 한다고 그럴싸하게 포장된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옥란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업권을 빼앗으려는 거죠. 자기들 명의로 만들어서 돈을 가져가려는 속셈인 거예요. 옥란은 수민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차갑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내 돈이 필요한 거니? 그 한마디에 수민의 얼굴이 굳었어요.
성재는 고개를 숙였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닷바람만 쌩쌩 불어왔어요. 옥나는 두 사람의 반응을 보며 모든 걸 확신했습니다. 역시나 진심이 아니었구나. 여전히 돈만 보는구나. 옥나는 원래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도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과 흥정할 때면 단호했고 이웃과 다툼이 있을 때도 할 말은 확실히 하는 성격이었어요. 다만 아들 앞에서만은 그 단호함을 숨기고 살았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도 물러설 이유도 없었어요. 옥나는 벤치에서 일어서며 성재와 수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에 움찔했어요. 옥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루만 시간을 줄게. 너희가 여기 온 진짜 이유를 솔직하게 말하든지 아니면 서울로 돌아가든지 선택해. 성재는 어머니의 단호한 말투에 당황했어요. 뭐라고 변명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미는 옆에서 표정 관리를 하려고 애썼지만 눈빛만큼은 숨길 수가 없었어요. 옥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푸드트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옥나는 성재와 수민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어요. 리모델링을 마친 폐가였죠. 성재와 수민은 차를 타고 폐가 앞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으로 봤던 허름한 폐가는 온데간데 없고 깔끔하게 정돈된 아담한 주택이 서 있었거든요. 마당에는 화분들이 예쁘게 놓여 있었고 벽은 새하얀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내부는 더 놀라웠습니다. 빈티지한 가구들과 따뜻한 조명, 곳곳에 배치된 소품들까지 세련되면서도 아늑한 분위기였죠. 수미는 집 안을 둘러보며 속으로 감탄했어요. 예전에 자기들 아파트에 갖다 준다던 원목 가구들이 여기에 배치돼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 정말 멋졌습니다. 자기가 촌스럽다고 거절했던 그 가구들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이야.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옥나는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하고는 차를 내왔습니다. 조용히 마주 앉았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침묵이 길어지자 수민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연로하시니까 법적인 문제는 자기들이 도와드려야 한다고 사업자 명의도 정리하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또다시 늘어놓기 시작했죠. 옥나는 수민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난 뒤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더니 명함 한 장을 꺼내왔어요.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이분을 통해서 얘기해. 이미 다 정리돼 있어. 명함에는 최 변호사라는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성재는 그 명함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이미 변호사와 상담까지 받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신 걸까?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수미는 명함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으며 표정이 굳었어요. 자기들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하지만 쉽게 포기할 수민이 아니었죠. 목소리를 높이며 어머니가 너무 쉽게 가족을 버리고 떠나서 자기들도 상처받았다고 오히려 피해자인 척하기 시작했어요. 옥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있었던 건 마지막 기회를 주려는 거였는데 여전히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상처? 내가 준 아파트에서 하룻밤도 못 자게 하고 내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SNS에 올려서 조롱했던 게 누구야? 내 취향을 촌스럽다고 무시하고 내가 사준 가구를 버리라고 했던 게 누구였어? 옥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지난날의 상처들을 하나하나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현관문 앞에서 쫓겨났던 날의 모욕감, SNS에 올라온 글을 봤을 때의 수치심, 전화로 항의했을 때 들었던 적반하장 같은 말들까지 모든 걸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재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기도 그 자리에 있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게 떠올랐거든요. 아내의 눈치를 보느라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던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졌어요. 수미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자기도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새 아파트 관리하느라 예민했다고 온갖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어요. 하지만 옥나는 더 이상 그런 변명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옥나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며칠 전 변호사를 다시 만나서 사업체 지분 문제를 상의했고 아들 내외가 법적으로 개입할 수 없도록 방어막을 쳐놓았습니다. 엄마의 부엌 사업체의 지분 일부를 민호에게 양도하는 계약서에 서명했고 자신의 지분은 신탁회사에 맡겨놓았어요. 변호사는 이렇게 하면 가족이라 해도 함부로 사업에 손댈 수 없다고 설명해 줬습니다. 옥난이 원하지 않는 한 누구도 강제로 지분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였죠. 옥난은 그 말을 듣고 안심했어요. 이제 정말 자신의 것을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옥난은 성재와 수민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푸드트럭 앞이 아니라 제주시 시내의 한 카페였어요. 조용한 곳에서 제대로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세 사람은 카페 구석자리에 앉았고 옥난은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어요. 서류에는 새로운 사업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복합문화공간 및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 설립 계획이었어요. 옥난이 매입했던 폐가 부지를 활용해서 제주 이주민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내용이었죠. 성재와 수미는 서류를 읽으며 당황했습니다. 이건 당장 큰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투자가 더 필요한 사업이었어요. 수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돈이 안 된다는 생각에 실망감이 확 밀려온 거죠. 옥나는 두 사람의 반응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역시나 돈 생각밖에 없구나. 옥나는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수익보다는 가치를 위한 거라고, 자기가 제주에서 받은 따뜻함을 지역 사회에 돌려주고 싶다고 말이죠. 너희는 평생 돈만 쫓아 살 거니? 진짜 중요한 게 뭔지는 생각해 본 적 있어? 옥난의 질문에 성재와 수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옥난은 서류를 도로 집어넣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고 살겠다고, 아들 내외도 이제 독립적으로 살라고, 더 이상 서로에게 기대지 말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옥난은 평생 가족의 평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원하면 다 들어줬고 며느리가 불편해하면 물러섰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단호해질 줄 아는 사람이 된 겁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었어요. 카페를 나온 수민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복합문화공간이라니 당장 돈이 되지도 않는 사업에 투자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돈이면 자기들 아파트 대출을 갚고도 남을 텐데 왜 남 좋은 일만 하려고 하는 건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내내 수미는 성재에게 투덜거렸어요. 어머니가 너무하신다고, 자식은 내팽개치고 남한테만 잘해주신다고 온갖 원망 섞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성재는 그저 고개만 숙인 채 걸었어요. 뭐라 대꾸할 말도 변명할 말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성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시던 모습, 학교 다닐 때 용돈을 쥐어주시던 손길,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새벽 시장에 나가셨던 뒷모습까지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성재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내의 말에만 귀를 기울였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미 어머니의 마음은 떠나버린 게 분명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성재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만나고 싶었어요. 수미는 이미 포기하고 짐을 싸고 있었지만 성재는 혼자라도 가보기로 했습니다. 폐가로 향하는 길, 성재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폐가 앞에 도착했을 때 옥나는 마당에서 화단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성재를 보자 잠시 손을 멈췄지만 곧바로 다시 흙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재는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성재의 목소리는 떨렸고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옥나는 화단만 바라볼 뿐 아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옥나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내 사과가 진심이라면 이제 너희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가라. 나한테 기대지 말고 너희 힘으로 살아봐. 그게 옥난이 아들에게 해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성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있다가 결국 일어나 폐가를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어머니는 여전히 화단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미는 창밖만 바라보며 입을 삐죽거렸고 성재는 핸들을 잡은 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제주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를 탔고 1시간 후 서울 김포공항에 내렸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겁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수민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매일같이 SNS만 들여다보며 다른 사람들의 과시성 게시물을 보고 짜증을 냈습니다. 자기도 뭔가 자랑할 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다는 게 견딜 수 없었죠. 결국 수미는 허위로 명품을 산 것처럼 꾸며서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만 들고 사진을 찍어서 마치 산 것처럼 포스팅했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음식 사진만 찍어놓고 실제로는 먹지도 않은 척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수민의 SNS 친구 중 한 명이 그 명품 가방을 판매하는 직원이었는데 수민이 구매한 기록이 없다는 걸 알아챈 겁니다. 곧바로 댓글로 거짓말을 폭로했고 순식간에 수민의 SNS는 비난 댓글로 도배됐어요. 설상가상으로 그 일이 회사까지 알려지면서 수민은 결국 직장을 잃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허위 과시녀로 낙인 찍혀 더 이상 회사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수민은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기 시작했고 성재와의 사이도 점점 나빠졌어요. 성재는 출근하고 퇴근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집에 가면 또 수민의 불평과 짜증을 들어야 했거든요. 게다가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까지 더해져서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결국 성재는 수민과 별거를 선택했습니다. 그 시각 제주에서는 옥난이 민호와 함께 복합문화공간 설립 작업에 한창이었어요. 폐가가 있던 부지를 완전히 새롭게 단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축가와 상담하고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회의하고 하루하루가 바쁘게 돌아갔어요. 민호는 옥난의 비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도우며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였죠. 두 사람은 밤낮 없이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최고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몇 달 후 복합문화 공간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1층에는 엄마의 부엌 카페테리아가 자리 잡았고 2층에는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유 오피스가 들어섰어요. 3층에는 문화 강좌실과 전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개관 첫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제주 이주를 준비하는 젊은 창업자들, 지역 예술가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은 중년 여성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금방 활기찬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옥나는 이제 단순한 푸드트럭 주인이 아니었어요. 제주 복합문화공간의 성공적인 설립자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가로 불리게 됐습니다. 제주도청에서도 옥난의 사업을 우수 사례로 선정해서 지원금을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명절이 되면 옥난은 서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합문화공간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따뜻한 잔치를 열었어요. 혼자 사는 노인분들, 타향살이하는 청년들,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까지 모두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옥나는 평생을 무대 뒤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뒷바라지, 아들의 뒷바라지, 며느리의 눈치까지 항상 누군가의 그림자처럼 존재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힘으로 만든 무대 위에 당당히 서게 된 겁니다. 복합문화공간 개소식 날이 밝았습니다. 제주도의 주요 인사들이 초대됐고 지역 신문사와 방송국 취재진까지 몰려들었어요. 옥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개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손수 만든 떡과 다과를 준비하고 손님 맞이할 공간을 정리했죠. 오전 10시 개소식이 시작됐어요. 제주도청 관계자, 지역 기업인, 사회복지 관련 인사들까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옥나는 단상 위에 올라섰어요. 마이크를 잡은 손이 살짝 떨렸지만 옥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67살에 제주도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왔고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하지만 이곳 제주에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옥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청중들은 숨죽이며 옥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옥난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죠. 가족에게 헌신했던 과거 이야기, 상처받았던 순간들, 그리고 제주에서 다시 일어선 이야기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진정한 가족이란 의무가 아닌 사랑과 존중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아니어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옥난의 말에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중년 여성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어요. 자신의 이야기 같다고 느낀 거죠. 옥난은 박수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자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개소식이 끝난 후 옥난은 손님들을 일일이 맞이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때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최 변호사였습니다. 옥난이 서울에서 재산 정리할 때 도와줬던 그분이 제주까지 찾아온 거였죠. 축하합니다. 김옥난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최 변호사는 진심 어린 미소로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옥난은 변호사의 손을 꼭 잡으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때 변호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고요. 두 사람은 카페테리아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시각 서울에서는 성재가 회사 휴게실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TV에서는 지역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주도 소식이 나왔습니다. 제주 복합문화공간 성공적 개소,
중년 여성의 제2인생 귀감이라는 제목의 뉴스였죠. 화면에는 단상 위에서 연설하는 어머니 옥란의 모습이 나왔어요. 성재는 수저를 떨어뜨리며 화면에 못 박힌 듯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자신 없이도 이렇게 당당하고 빛나는 삶을 살고 계셨어요. 성재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뉴스는 복합문화 공간의 내부를 자세히 보여줬어요. 세련된 인테리어, 활기찬 사람들, 그리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까지. 성재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어머니를 얼마나 잘못 대했는지, 얼마나 소중한 걸 놓쳤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한 성재는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고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개소식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성재는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수민은 집에서 똑같은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민의 반응은 성재와 달랐습니다. 리모컨을 소파에 내던지며 짜증을 냈죠. 저렇게 돈이 많으면서 자식에게는 한 푼도 안 주는 게 말이 되냐고 여전히 원망 섞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수민은 SNS를 열어서 옥란의 뉴스 기사를 검색했어요. 댓글란에는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존경스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진정한 독립의 아이콘이라는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닿여 있었어요. 수민은 그걸 보며 분노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허무함도 느꼈습니다. 제주에서 민호는 개소식 뒷정리를 하면서도 옥란을 향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어요. 이 모든 걸 일궈낸 옥란의 의지와 열정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민호는 옥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옥란 이모님 같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돈만 쫓지 않고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요. 옥란은 민호의 어깨를 다독이며 환하게 웃었어요. 민호는 이제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진짜 가족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지만 때로는 선택한 인연이 혈연보다 더 진할 수 있다는 걸 옥란은 깨달았어요. 다음 주부터 옥란은 복합문화공간에서 정기 강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전통 주전부리 만들기 클래스였어요. 매주 수요일 오후 제주 이주 여성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옥란에게 음식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첫 수업에는 15명이 신청했어요.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었는데 제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죠. 옥란은 팥을 삶는 법부터 시작해서 앙금 만드는 법, 찹쌀 반죽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수강생들은 옥란의 손길을 보며 감탄했어요. 67의 나이에도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을 만들 때의 옥란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수강생들에게 큰 영감을 줬어요. 몇 달이 지나자 수강생 중 일부는 실제로 창업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옥란이 가르쳐준 레시피를 활용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열거나 작은 가게를 차리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옥란은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줬고 때로는 초기 자금까지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옥란의 이야기는 이제 제주를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중년 여성의 완벽한 롤모델이 된 겁니다. 각종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옥란은 가능한 한 모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었거든요. 전국의 중년 여성들이 옥란을 보며 제주 이주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제주도청에는 이주 문의가 급증했고 실제로 제주로 오는 중년 여성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옥란의 복합문화 공간을 찾아와 조언을 구했어요. 폐가를 매입한 지 딱 1년이 지났을 때 옥란은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아들 내외에게 외면당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됐어요. 통장을 확인해 보니 사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푸드트럭 수익과 복합문화공간 임대 수익이 꾸준히 들어왔어요. 옥란은 그중 일부를 제주 지역의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옥란은 원래 편지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댁 식구들에게, 친정 어머니에게 손편지를 자주 썼어요. 요즘 사람들처럼 문자나 카카오톡이 아니라 정성껏 펜을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을 담아 쓰는 그런 편지 말이죠. 하지만 아들에게 편지를 쓴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복합문화공간 개소 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 사이 엄마의 부엌은 제주를 넘어 서울과 수도권까지 진출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15개나 생겼고 각 매장마다 줄이 끊이질 않았어요. 옥란이 직접 만든 레시피 매뉴얼을 바탕으로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맛을 낼 수 있게 시스템이 갖춰진 겁니다. 민호는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가 됐어요. 옥란은 명예대표로 물러나고 실질적인 경영은 민호에게 맡겼습니다. 그 대신 옥란은 복합문화공간 운영에 더 집중했죠. 매주 강좌를 열고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지역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한편 서울에서 성재의 삶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민과의 별거는 이혼으로 이어질 것 같았어요. 수민은 여전히 SNS에 집착하며 허영심을 버리지 못했고 성재는 매일같이 어머니 생각에 잠을 설쳤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돼서 실수가 잦아졌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어요. 성재는 휴대폰에 저장해둔 어머니의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수시로 꺼내 읽었습니다. 당분간 여행 좀 다녀올게. 연락 안 돼도 걱정 마. 단 2줄뿐인 그 짧은 문자가 이제는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때 제대로 붙잡았어야 했는데 아내의 눈치만 보다가 어머니를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어느 가을날 아침이었어요. 성재가 출근 준비를 하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우편함에 하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김옥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성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받는 어머니의 소식이었거든요. 봉투를 뜯자 편지지 2장과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에는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복합문화공간에서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모습, 해변을 산책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사진 속 어머니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성재는 눈물을 참으며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편지에는 제주에서의 삶이 얼마나 평온하고 행복한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얼마나 큰 보람을 느끼는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성재야, 진정한 가족은 의무가 아닌 사랑과 존중으로 이어지는 거란다. 나는 너희에게서 독립했지만 너희를 미워하진 않아. 다만 너희가 진정한 독립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겠다. 언젠가 너희가 진짜 어른이 되었을 때 그때 다시 만나자. 성재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머니의 성공이 자신들을 향한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정신적인 참교육이었다는 걸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돈이 아니라 삶의 자세를, 독립의 의미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려 하신 거였어요. 성재는 떨리는 손으로 수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민도 똑같은 편지를 받았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민의 눈도 붉어져 있었어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다는 게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니한테 너무 못했어. 수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물질만 쫓고 체면만 챙기고 정작 중요한 걸 놓쳤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성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각자의 잘못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성재와 수민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수민은 SNS를 과감하게 삭제했습니다. 더 이상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은 살지 않겠다고 결심한 거죠. 작은 일이라도 찾아보겠다며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고, 성재도 어머니께 배운 것들을 되새기며 조금씩 성장하려고 노력했어요. 제주에서 옥나는 민호와 함께 또 다른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공동주택 사업이었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서로 돌보며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죠. 민호는 옥난의 끝없는 도전 정신에 감탄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옥난은 바다가 보이는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었어요.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3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절망의 순간도 있었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자신은 해냈어요. 혼자 힘으로 일어섰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이모님, 내일 새 프로젝트 회의 때 건축가 선생님 오신대요. 기대되네요. 옥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내일도 모레도 여전히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서울에서는 성재가 작은 노트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적고 있었어요. 진정한 독립을 위한 나의 계획이라는 제목 아래 하나씩 실천 목표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아내에게 휘둘리지 않기, 스스로 결정하기, 책임지는 어른 되기. 성재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언젠가 자신이 진짜 어른이 됐을 때, 그때 제주로 가서 어머니께 당당하게 인사드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날은 올 거예요. 성재는 다시 펜을 들고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어머니께 떳떳한 아들 되기. 제주의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어요. 옥나는 테라스에서 그 별들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고 어딘가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순간이 너무나 평온하고 행복했습니다. 김옥란은 67의 나이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외면당했던 한 어머니가 제주에서 다시 일어나 당당한 사업가이자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됐죠. 그녀의 성공은 단순히 돈을 번 것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독립의 의미를, 자존감 회복을, 그리고 삶의 주인이 되는 법을 스스로 증명해낸 겁니다. 아들 성재와 며느리 수미는 뒤늦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어머니의 편지를 통해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배우게 됐죠. 그들에게도 언젠가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할 기회가 올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남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선택에서 온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